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미술사, 미술사조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수능 특강 교재에 수록된 예술가, 예술작품, 예술사조, 예술기법 등을 모두 연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언급되는 수능 특강은 모두 2025년 수능 특강 독서를 말하며 2024년에 발간된 교재를 의미합니다. 영상의 길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으며 다른 시대 구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언급되는 예술가들이 하나의 예술사조에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제작에 도움을 받은 책들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영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래 책들을 참고하여 더 깊이 있게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와 서양 미술사를 보다 1권, 2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미술사 역시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본 영상의 시대 구분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당연히 시대 구분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설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벽화와 조각상 등이 많이 제작되었고 현존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라스코 동굴벽화,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오른쪽은 발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원시시대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추술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위 작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성이나 아름다움보다는 효력의 발생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작품들은 사냥의 성공, 다산 등의 내용을 신에게 기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다음은 고대 이집트 미술입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대형 무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의 대리자인 왕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추술성이나 아름다움보다는 정확성과 명확성을 목표로 하는 그림이 많다는 점입니다.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림을 살펴보면 머리와 배, 팔다리 등은 측면을 향하고 있지만 눈과 상반신은 정면을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크기를 달리하여 신분이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술에서도 인본주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는 많은 무역과 교류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이집트 예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칙이나 양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관찰과 표현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신, 황금비, 이상적 육체를 지향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적인 인체상을 추구하다 보니 리얼리티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전과 같은 건축물들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는데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식 등의 기둥은 이미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세입니다. 천년을 이어진 로마 중세시대는 예술의 암흑기라 할 수 있습니다. BC 300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조각상이나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했기 때문입니다. 회화는 포교를 위한 최소한의 표현만을 허용되었지만 조각과 건축 등에서는 권력과 힘을 드러내기 위한 리얼리티가 이전보다 강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카타콤 벽화를 보시면 평면적이고 화려함이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편에 고딕 스타일의 첨탑과 스테인글라스 등이 전해지며 성상화, 제단화와 같은 이코나가 창작되었습니다. 이코나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수능 특강 85쪽에 이코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의 가장 큰 의의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아카데믹한 미술이 발전을 이루었으며 예술에 과학을 접목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원근법, 해부학, 유화의 발전, 발견, 발명이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에부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원근법을 사용한 마사초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빈치의 그림이며 네 번째는 미켈란젤로의 천정벽화입니다. 그리고 아래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번째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리고 아래 가운데 있는 작품이 유화를 사용한 얀바네이크의 작품입니다.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예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절대왕정의 시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를 뜻하는 말로 르네상스 추종자들이 바로크 미술을 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수능 특강 81쪽에 언급된 화가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수능 특강 81쪽에서 지멜은 개별성, 개체적인 삶, 개인적인 것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로크 전기를 개척한 카라바조와 루벤스 등의 작품이 이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수능 특강 렘브란트의 야경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카라바조, 세 번째 그림은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참고로 만화 플런더스계의 주인공 네로가 평생 감상하기를 소원했던 그림이 바로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이 시기에 베르사유 궁전 역시 이 시대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건축물이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는 서양 미술사 기준을 떠나 올해 수능 특강 수록 지문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사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능 특강 67쪽에 나오는 들라크루아가 활동한 시기이며 수능 특강 68쪽 지문과 69쪽 3번 문제에 언급된 쿠르베의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 역시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69쪽 3번 문제에 언급된 기스의 극장에서라는 작품 또한 이 시기 사실주의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관련됩니다. 폼페이 유적의 발견과 발굴 역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성과 형식을 중시하고 균형과 비례를 지향하였으며 내용적으로 그리스 로마 이야기와 같은 엄숙한 주제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다비드와 앵그루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전주의 콩쿠르를 주최하던 아카데미의 취향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들이 많습니다. 콩쿠르의 입상은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뒤에 등장할 낭만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의 감정을 절제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왼쪽 작품과 가운데 작품이 다비드의 작품이며 오른쪽 작품이 앵그루의 작품입니다.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여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술입니다. 내면적이고 감성적이며 상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왼쪽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며 오른쪽은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작품입니다. 거칠게 터치한 기법은 내면을 드러내는 것에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그림 밖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림은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상상력과 현대성은 수능 특강 67쪽 시인 보들레르가 미술평론에서 강조하던 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실주의 관련 그림들입니다.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는 쿠르베의 천명은 사실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맨 위에 있는 작품 쿠르베의 오르낭의 매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밀레의 이삭 죽기 만종은 사실주의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가운데와 오른편이 밀레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작품이 기스의 극장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수능 특강 69쪽 3번 문제에 언급된 기스의 극장에서라는 작품은 보들레르가 쿠베르의 작품보다 높이 평가했던 작품입니다.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과도기에 만해가 있습니다. 만해 또한 수능 특강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는 사진기, 기차, 튜브 물감 등의 발명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의 화가를 꼽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로댕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수능 특강 84쪽 4번 문제에 로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성을 중시하던 이전 조각의 인습을 타파하고 조각에 운동성을 부여했다는 점에 로댕 조각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위쪽 왼편에 있는 작품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그림은 인상주의
시대의 그림이 아니라 만해의 그림에 영향을 준 그림이고 수능 특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전원음악제, 그리고 맨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 작품 역시 수능 특강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틀리리 공원의 음악회입니다. 그리고 아래 가운데 작품과 오른쪽 작품은 로댕의 조각 사진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전묘법을 사용한 쉐라는 경우에 따라 신인상주의로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가정물화로 유명한 세잔, 고후, 고갱 등은 빛의 화가로 불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드러낸 작가들입니다. 이들이 표현주의의 시작이라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도 현대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수능 특강 36쪽과 85쪽에 아방가르드가 언급되었습니다. 현대미술은 다다이즘, 입체파, 야수파,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등 다양한 사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한 사조들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다른 경우, 또 포함, 피포함의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미술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 특강에 언급된 작가, 작품, 미술기법, 미술사조 등은 빠짐없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특강 36쪽에 나오는 레디메이드는 기성용품을 새로운 측면으로 보아 만든 미술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오브제 일종인데 오브제는 원래의 기능이나 장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작품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진, 디샹의 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강 85쪽 지문은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미술과 타틀린의 구축주의 미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쪽 가운데 두 작품은 지문에서 언급된 검은 사각형과 흰색 위의 흰색 사각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품은 타틀린의 역부조라는 작품입니다. 86쪽에는 절대미술과 구축주의 미술이 추상미술과 미니멀 아트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는데, 추상미술은 물적, 객관적 대상을 떠나 주관적 순수 구성을 중시합니다. 아래 첫 번째 그림은 차가운 추상의 대표적 작가 몬드리안의 작품이며, 그 옆에 작품은 뜨거운 추상 칸딘스키의 작품입니다. 차가운 추상이 질서, 비율, 균형 등을 중시하는 추상이라면 자유롭고 다이나믹한 추상을 뜨거운 추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멀 아트는 작가의 개성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최소한의 조용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쪽 오른편에 있는 작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양 미술사에 흥미가 생기거나 더 깊이 있고 정확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서 권해드린 책들을 다시 한번 추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